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은 2주 때 했었던 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했었던 게 이제 신경계 물리치료의 원리 중에서 이제 신경가소성과 운동 조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했었는데,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그 신경해부학에 대한 내용은 어, 또 뇌졸중 하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물리치료의 원리에는요, 당연히 이제 신경가소성이라는 그런 이론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계속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뇌졸중처럼 뇌신경이 파괴가 되면 재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변화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전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습관화 민감화, 그다음 두 번째는 고전적 조건화, 세 번째 장기 상승 작용, 즉 LTP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습관화 민감화라는 것은 우리 굉장히 쉬워요. 습관화, 즉 계속 반복적인 자극을 가했을 때 이제 점점 이제 시내스 연결이 감소하면서 그 자극에 대해서 무시한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되면 느낌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고요. 민감하다라는 것은 원래의 반응보다 더 이제 크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극에 대해서는 작게 반응하지만 두 번째 큰 충격이 오게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한 자극만 와도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자극이 다른 하나의 자극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연합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 유전 비슷한 다른 자기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상승 작용 LTP라는 것은요, 우리 신경계 전달 물질이 이제 특히 칼슘 채널이 이제 닫히게 되면은 그 지속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엠파가 이제 신경자극 말단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신경계 물리치료의 목표는요, 바로 이 가소성을 유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으로 학습된 움직임 패턴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신체 인식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추구해 주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하지만은 환자의 신체 성숙 정도 손상 위치나 손상 범위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손상되었느냐 불완전하게 손상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회복의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신경계 환자들의 문제점은 정상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정상 움직임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이 뭘까? 라는 거,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거기에 대한 이론이 운동 조절입니다. 모타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이 모타 컨트롤은 바로 이 모브먼트,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론이죠. 그래서 네 가지 이론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반사 이론입니다. 반사 이론이라는 것은 그 반사로 인해서 움직임이 생성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움직임은 반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어서 수직계층 이론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 수직계층 이론이라는 것은 고위 중추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위로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응급 상황이나 아니면 특수 상황에서 그 손을 예를 들어 뜨거운 물체에 손을 대지 않기 위해서 피한다거나 아니면 압정이 발 밑에 압정이 있으면 그걸 피하는 그런 행동 반사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발음업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바로 반사궁을 통해서 운동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게 바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유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아이들은 쓸데없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점점 커가면서 이제 필요 없는 동작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자유도가
자유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쓸데없는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엉성엉성 걷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자유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몸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근육이 발달하게 되고 이 자유도를 점점 줄여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게 되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언급한 것이 바로 그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에서 중추 패턴 발생기라는 CPG가 있어요. 이 CPG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동작을 할 때 미리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우리 걸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신경회로 집단인 거죠. 그래서 이 신경회로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즉 순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명령 떨어져서 근육이 수축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중추 패턴 CPG를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이게 작동하게 해서 움직임이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해주는 게 이제 바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 이론은 아니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더라.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용어에 대한 게 통일되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3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신경재활 모형이라는 게 제목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경계 재활 치료를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는 근재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소아마비가 굉장히 청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근력을 강화시켜 이 신경계 환자를 근력 강화시켜 줄 것인가라는 거죠. 어차피 이 소아마비도 신경계 환자라는 거죠. 맞잖아요. LMN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신경계 치료는 신경계 치료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DT가 나오게 된 거죠. 그 NDT에는 뭐 모바스, PNF, 루드, 보이타, 버나스톤 이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 근긴장도를 떨어뜨려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촉진시켜주고 정상 운동 패턴을 촉진해서 해줄 것인가. 즉 정상 운동 패턴을 자꾸 경험하게 해준 게 보바스고요.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 자극을 통한 것이 바로 PNF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니야. 이때까지는 환자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료사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준 거죠. 아니야. 과제 지향은 이제 환자 위주인 거예요. 환자가 원하는 과제를 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기능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태스크 오리엔티드 어프로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CIMT라 그래서 강제 유도 운동 치료인데 이거는 뭐냐면 마비 환자들은 마비 측을 쓰는 게 아니라 증상 측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마비 측의 움직임을 유도해서 신경 가소성을 유도해 주는 거죠. 그게 CIMT고 즉 정상 측을 묶어 놓는 거예요. 못 쓰게.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비측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제 유도 운동 치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트 치료, 로봇 치료, 가상현실 치료, 그 다음에 FS죠. F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서도 병원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뭐 리스트 드랍도 있지만 어깨 탈구, 어깨 앞탈구라든가 풋드랍에서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해서 계속 유도를 시키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조기를 한다든가 일상생활 동작 훈련들이 더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7에 48페이지는 물리치료사가 도대체 이 신경계 환자분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나. 당연히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해결해 주도록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게, 즉 자유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운동을 유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관절 구축 부족, 부사용 위축 등을 할 수 있도록 막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뇌졸중은
cerebrovascular accident, CVA, cerebral infarction이라고도 하고 뇌경색, 또는 스트로크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죠. 하나는 막히거나 터지거나인데요. 막히는 것을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면서 뇌경색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죠. 혈전, 색전, 열공, 일과성 허혈 발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뭐 심장에서 나온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는 게 혈전 뇌졸중이고, 색전이라는 것은 어떤 이게 혈액 속에 있던 그런 어떤 물질이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는 거죠. 그 막히는 거를 색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혈성이죠. 출혈성이란 그야말로 이게 뇌출혈이라고도 하는데요. 뇌혈관이 터진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뇌 안쪽에 터지는 그 뇌출혈이 있고요. ICH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의 막에 생기는 것, 즉 우리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은 세 가지잖아요. 경질막이라서 듀라메타가 있죠. 듀라 그 밑에는 거미막이라 해서 아라코노이드, 그 다음에 피아메타, 연질막, 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미막, 즉 서브 아라코노이드 바로 밑에 있는 곳에서 출혈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SAH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뇌로 가는 혈관에 대해서 한번 동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윌리스 서클을 통해서 뇌 전체에 이제 혈액이 공급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어떻게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그 손상 부위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느 혈관 터지느냐에 따라서 손상 부위가 달라지겠죠. 자, 일단 우리 몸에 이제 앞으로 가는 거하고 뒤에 가는 게 있는데, 앞에 가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에서 이제 나오는 동맥이 우리 온몸으로 이제 혈액 공급해주는 게 바로 에오타죠. 대동맥이죠. 이 대동맥이 바로 브라치오 셀파틱 아터리가 됩니다. 여기는 다시 이제 팔로 가는 동맥과 머리로 이제 들어가는 동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팔로 들어가는 동맥이 바로 팔로 공급해주는 동맥이 바로 서브클라비큘러 아터리고요. 우리 뇌로 들어가는 이제 목 쪽에서 이제 뇌로 들어가죠. 이 목 쪽에서 이제 분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커먼 캐로티드 아터리는 이제 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인터널 캐로티드 아트리와 두개골로 가는 엑스터널 캐로티드 아트리로 분지가 되죠. 그래서 이 뇌를 가는 것은 이제 ACA와 MCA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개 이제 고리가 형성되고요. 자, 뒤로 가는 거 한번 볼게요. 뒤로 가는 동맥은요, 척추동맥입니다. 버테브라 아터리고요. 이 버테브라 아터리가 목 쪽에서 베실라 아터리로 됩니다. 뇌바닥 동맥이죠. 이것이 이제 뇌 뒤쪽을 공급해주는 PC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MCA, ACA, MCA, PC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서로 연결해주는 교통동맥이 필요하죠. 커먼. 그래서 이제 ACA끼리 좌우 ACA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ACOM. 그리고 이 MCA와 PCA를 연결해주는 PCOM, 이렇게 해서 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뇌 혈액 전체의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MCA, PCA, ACA에 따라서 그 뇌에 공급해주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ACA 같은 경우는 뇌 앞쪽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보통 운동하고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C의 경우에는 다리가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팔보다는 다리 쪽의 마비가 더 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MCA 같은 경우는 가장 넓어요. 그리고 가장 흔하고요. MCA 손상이 가장 많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 쪽이 다리 쪽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MCA 손상이다 그러면 보행은 좀 가능해요. 하지만 팔이 오히려 더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뇌손상이냐 우뇌 뇌손상이냐에 따라서 뭐 왼쪽의 경우에는 아프락시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시 같은 거 니글렉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장애도 만약에
왼쪽에 병변이 생겼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언어 장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C의 경우에는 뇌 뒤쪽인데요. 이때는 그러니까 시각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시각인지 불능증이라든가 뭐 같은 쪽 반맥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시상증후군이라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바닥 측에서 동맥에 이제 척추 동맥에서 나오는 거죠. 목 쪽에서 분지가 되죠. 뒤로. 요 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혼수나 뭐 이렇게 동공축소 같은 경우 오고요. 그리고 뭐 되뇌 제거 강직이라든가 되뇌 껍질 강직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른쪽이 마비된 분이 있고 왼쪽 마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우뇌를 손상당했을 때는 이제 왼쪽이 손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이 손상이 당하면 레프트 헤미플레지아가 돼요. 왜? 왼쪽이 손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 레프트 헤미플레지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굉장히 충동적이고 오른쪽이 어때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정 뭐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공간 지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판단이 굉장히 저하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뇌는 언어하고 상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세미 같은 경우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이 사람은 언어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 뭐 유창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비유창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뭐 우리는 영어로는 뭐 브로카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이죠. 운동. 그래서 말은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해는 하는데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유창성 즉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될 경우에는 언어상실증이 유창성 언어상실증이 와서 이해를 못해요. 말은 잘하는데 이해를 못해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완전은 활다발이라고 그러나요? 그 가운데 있는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활골 섬유라고 그러죠. 그 활골 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베르니케 영역에서 이해한 거를 브로카 영역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차 영역으로 보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을 하는 그 근육에 보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완전 언어 상실이 돼 글로벌 아파지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 라이트 헤미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번에는 뇌졸중 환자의 임상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한 슬라이드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조금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번 시간보다 조금 더 보충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당연히 라이트 햄이냐 랩트 햄이냐 이렇게 해서 마비가 오고요. 두 번째는 감각 장애가 오죠. 그리고 강직 스파스티시티죠. 스파스티시티의 뜻은 뭐예요? 하는데 근육이 특히 속도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굽힘보다는요. 펼 때 익스텐션 할 때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게 공동운동과 연합 반응이죠. 대표적인 게 뭐 플렉서 시너지, 상지는 플렉서 시너지, 하지는 익스텐서 시너지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화 운동 불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균형 장애들을 보이고요. 그다음 인지 기능 장애가 있죠. 그래서 이 인지 기능 장애 특히 뭐 그래서 이제 자급치료사분들이 진압력 테스트 즉 오리엔테이션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언어 상실증 세 가지가 있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책에 보이는데요. 즉 모타는 뭐예요? 말을 하는데 브로카 영역의 손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센소리는요. 즉 베르니케 영역인데 즉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말은 잘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어보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은 거기 활골 섬유라는 게 있는데요. 그 활골 섬유의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즉 뭐냐면은 이해한 거를
우리 어느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해한 거를 브로카 영역에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입으로 1차 운동 영역으로 보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말을 하는 근육이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손상이 된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위상실 이제 아프락시아라고 하는데요. 아프락시아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해서 그 아이디얼 관념, 즉 뭔지는 아는데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그거 뭐지 빚을 주면서 이게 뭐예요라고 하면 빚이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를 빚인데 쓰지? 그런데 해보게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디얼 그 아프락시아고요. 이데오 못할 그 아프락시아 같은 경우는요. 아예 뭐에 사용하는 건지를 몰라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랙추얼 구성행 그 아프락시아 같은 경우 구성행위 상실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시키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또 잘해요. 그리고 이제 지각 인지 장애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편측 무시가 되는데 이거는 그 비유성 방구 즉 우방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헤미스 보이죠? 삼킨장애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감정장애라든가 어깨 부분 탈구, 즉 서브록세이션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스프라스피나투스와 포스트티투드의 근약화로 인해 가지고 근육이 위축이 되어서 생기는 건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임상에 가시게 되면은 아마 이럴 거야. 원핑거냐 투핑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원핑거라는 말은 그 헤드 부분에 그 사이가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개 들어가느냐면 투핑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을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되는데 PCA 손상일 경우에는 시상 통증 증후군이를 보이게 되고 또 이제 CRPS라고 그래서 그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국소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타입 1과 타입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보통 뇌졸중이 오게 되면 타입 1을 호소하게 되시는데 이건 뭐냐면 신경 손상 없이 통증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퉁퉁 붓는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저도 딱 한 건밖에는 보지는 못했어요. 어쨌거나 뭐 낫는 대부분이 다 나아집니다. 그리고 욕창이 있고 욕창 방지를 위해서 2시간마다 이렇게 그 체위 변경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변과 배뇨 작용이 있어서 보통 이렇게 카테터를 많이 하시고 오셔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카테터를 운동할 때는 열고 밑에 아래로 침대 아래에 위치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보이죠. 그래서 틸트 테이블을 사용을 해서 이거 점점 적응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62페이지, 6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뇌졸중 환자가 왔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뇌졸중 환자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간이 정신검사해서 MMS입니다. 이거는 보통 물리치료사 하는 것보다는 작업치료사들이 많이 하게 되고요.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건 평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내서 이분의 어떤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리치료사가 가장 많이 하는 근긴장도 검사, 즉 MAS, 마스죠. 이거는 이제 Modified Ashward Scale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기준이 0, 1, 1불, 2, 3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0 같은 경우는 전혀 스파스티시티가 느껴지지 않는 거. 그리고 1은 끝범위에서 속도를 딱 줬을 때 이게 속도를 주게 되면 스파스티시티가 이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끝부범위에서 조금 느껴질 때, 그리고 원뿔은요, 한 중간 범위, 그리고 2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뻑뻑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3은 약간 끝부분에서, 아니 마지막 첫 부분에서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경우, 강직이 느껴지는 경우, 그럼 4는 아예 안 움직이는 경우, 이렇게 해서 단위가 있다는 거 아시고, 제가 또 옆에 적어놨죠. MTS라고 하는데 이거는 Modified Tashuard Scale이라고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해요. 우리가 그 스파스티시티는
속도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의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측정하는 거예요. 속도를 천천히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빨리 했을 때 그 관절 각도가 스파스티시티가 나타나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도를 찾아서 그거를 빼기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정확하겠죠? 예,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감각평가에는 표제 감각평가가 신부평가가 있죠. 요거는 뭐, 우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의사들이 많이 하죠. 그쵸? 그 다음 운동기능평가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버남스톤의 6단계 있죠?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1단계는 거의 이완성, 2단계는 뭐, 약간 경직이 이제 나타날라 말란 그 시기, 3단계는 가장 심할 때, 4단계는 조금 감소되는 때, 그리고 5단계는 복잡한 행동이 전혀 복잡한 행동도 약간 가능한 정도, 그리고 6단계는 연합 운동이 정상일 때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어느 단계인지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퓨게 마이 어세스먼트를 해서 FMA를 해서 운동기능 평가를 하는 게 있고, 요거는 그 표가 있어요. 그대로 보고 평가하시면 되고요. 운동 평가 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이용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균형 평가는 물리치료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BBS예요. 그래서 그 소프 노트 할 때 마지막에 보면 아웃컴을 적잖아요. 그래서 균형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졌냐 이것도 하고 MMT, 그러니까 머슬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뭐 조금 향상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아웃컴을 많이 내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균형 평가인데 거기에 쓰이는 게 BBS가 있고 FRT가 있고 TUG가 있고 SPPB가 있어요. BBS는 14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면 돼요. 너무 쉽고, 뭐, 눈 감고 써고, 뭐, 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계단, 뭐, 몇 초에 올리는 거, 그거는 여러분 평가했을 때 배웠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FRT는 리칭 테스트예요. 그래서 선 상태에서 내 팔을 몇 cm 더 뻗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서서 측정하는 게 있고, 뇌두증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설 수 없는 환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TUG는, 이제 그 3m 거리를 이제 일어서서 이제 걷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3초 이상일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측정값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뭐 지팡이 짚는다거나 지팡이 짚고 걷는 경우에는 당연히 13초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 이 정도 향상되었다 이 정도만 뭐 알려주는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SPPB 해가지고 이거는 Short Physical Performance Test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동적인과 정적인 균형을 모두 테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5번 안고 쓰고 하는데 몇 초 걸리냐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 무시 검사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작업치료사들이 많이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직선을 근데 거기 2등분 해보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어디냐로 표시해보라는 건데 만약에 편측 무시가 있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겠죠.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평가에는 제일 많이 쓴 게 MBI입니다. MBI는 그 여러분들이 그 점수가 1에서 5까지가 0에서 5까지가 있는데 그 5로 갈수록 좋은 거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능적 동의 측정이라는 게 FI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어떤 평가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뇌졸중 환자에서 쓰는 거예요. 또 뭐 SCI는 또 다른 검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재는 어떻게 하냐? 보통 이렇게 급성기냐 회복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급성기 때는 3개월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침상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침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예를 들면 나비치기 아래로 했을 때 아니면은 건치기 아래로 했을 때 그 동작이 다르고 항상 베개를 받쳐준다라든가 그리고 팔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놓은 상태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막 슬링을 하고 막 이렇게 오면 인터널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아탈구가 더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익스터널로 이제 팔을 만들어주고 그 동작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치료를. 그래서
굉장히 휠체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휠체어에 올리는 그거를 손받쳐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랩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랩보드를 깔고 팔 동작을 항상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줍니다. 그리고 욕창 방지를 위해서 항상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고요. 이거는 우리보다는 간병사분들이 많이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가끔씩 이제 병동이 아니고 치료실로 내려오시게 하셔가지고 틸트 테이블에다가 세워놓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훈련도 하고 아르엠 운동을 그 침대에서 많이 해주게 되어 있죠. 일단 굳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강직 관리라든가 근력 강화, 그 다음에 운동 조절, 보행 훈련 등이 있는데 특히 이거는 환자마다 다 다르겠죠. 바로 보행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 환자다 그러면 일상생활 동작 훈련, 즉 옆에 보이죠? 롤링이라든가 아니면 정적, 동적 균형을 먼저 하신 다음에 되면 이제 보행 훈련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행 훈련 순서는 만약에 환자가 이제 일어섰다 앉았다 시투 스탠드가 가능하고 이제 동적 균형까지 다 된다면 이제 피바에 가서 이제 훈련을 이제 보행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피바 다음에 이제 워커, 그 다음에 케인, 그 다음에 트레드밀. 트레드밀은 그 협응 운동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코디네이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른발, 왼발, 리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트레드밀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환자분들 최종 목표가 뭐예요? 아웃사이드잖아요. 바깥에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어 훈련도 될 수 있는 대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웨이트 베어링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마비 측에 이제 환자분들이 체중을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체중을 실어줘서 자꾸 고유수용성 감각도 익혀주고 그 다음에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이 웨이트 베어링 훈련을 통해서 이 체중 지지 훈련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MDT, 뭐 보바스라든가 PNF, 뭐 부담스톡, 루드 뭐 이런 걸 해서 그 기본적인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 과제지향적인 훈련도 환자가 원하는 그런 과제를 줘서 기능적인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는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경우에 뭐 텐스라든가 핫팩, ICT 이런 거 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아탈구라든가 풋드랍 아니면 리스트 드랍이 많이 나타나신 분들은 FS를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탈구가 있다. 그러면 포스테리어 델토이드와 수프라스피나투스에다가 전극을 올려놔요. 패드를 올려놓고 이게 훈련해주면 이렇게 거기 근육을 강화시켜주고요. 풋드라이 보이면 뭐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만약에 리스트 쪽은요.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쪽에다 해서 리스트 익스텐서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면 되겠 그 리스트 익스텐서에다가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극을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 AF4를 착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리스트 드랍 되는 게 좀 방지가 되고요. 무릎이 꺾이잖아요. 쿼드리셉스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무릎이 꺾이는 걸 많이 방지를 해서 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F4는 그때 쓰는 거고요. 슬링은 많이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슬링 자체가 이게 동작 자체 인터널 로테이션 되잖아요. 휴메루스가.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동작을 익스터널로 많이 만들어준 상태에서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뭐 너무 심하지 않는 한은 슬링은 크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뭐 동영상이 9분짜리가 있었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